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4조 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1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 금리 상승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평균 대출금리는 연 4.5%를 돌파했습니다. 포스코케미컬의 올해 배터리 핵심 소재 매출이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에서 첨단 소재 업체로 변신을 추진하는 포스코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결합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여 두 회사의 결합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8월 30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후폭풍이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증시가 상당히 반등을 했는데 증시 프리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입니다. 문 기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점검해 볼까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1%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습니다. 네. 개인이 1,4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4억 원, 1,274억 원 팔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모두 2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반등했습니다만 아쉬운 건 정작 수급의 주체라고 할 만한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팔았단 말이죠. 어제 이어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조금 종목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볼 텐데 한 달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달 1일부터 제가 좀 집계를 해봤는데요. 개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지대한 사랑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무려 1조 원 이상 사들이며 압도적인 순매수 상위 1위에 랭크가 됐고요. 이어서 카카오뱅크, 네이버,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도 큰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네. 묶이잖아요. 이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또 이런 여러 플랫폼 업종에도 현재 네.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상위 5개 종목의 주가 하락률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8월 초부터 오늘까지 4% 빠졌고요.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1%나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와 SK하이닉스, LG이노텍도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또 재밌는 사실을 좀 알았는데요. 이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10개 중에 절반가량이 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5일 기준으로 이 HMM이 공매도 잔고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카카오뱅크 역시 16위에 이름을 올렸고 LG이노텍은 32위, 삼성전기는 43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 증시 하락세에 더해 이 공매도로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자 금융당국과 이 거래소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 이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강화하고 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비율이 각각 3%,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 하락률이 5% 이하거나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이 코스피의 경우 6배, 코스닥의 경우 5배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의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거래소 측은 IT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강화한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거래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비중 30% 룰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에 맞춰 차등을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매도의 대부분은 코스피 종목에 몰리는데 이들의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30% 룰 적용 시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32건 중 단 4건만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이 차지했고 현재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해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 단 한 종목만 지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증시 부진으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공매도.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일제히 팔을 걸어붙이고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선 만큼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공매도 과열 종목을 늘려서 하락장의 시장 변동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기자, 다시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앞서 이제 개인들이 선택했던 삼성전자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우량주로 꼽히면서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최근에 조금 반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들였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이달에 무려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산 거죠. 네.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했는지 살펴봤더니 개인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1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 SDI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10위를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세 종목이 모두 배터리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건 알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외국인이 많이 투자한 건데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원전 관련주를 현재 묶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전 관련주에도 투자를 했고 또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조선 업종에도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상위 종목 20개로 제가 좀 넓혀봤더니 네. 하나솔루션이 15위에 기록이 되면서 이 외국인이 좀 많이 산 종목인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보시면 네. 요즘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좀 뜨잖아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태양광, 또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또 방산, 원전 이걸 묶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태조 이방원에 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개인들이 반도체와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주로 많이 담을 때 외국인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위산업, 원전 이런 종목들을 미리 담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그러면 외국인을 따라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을 1,550억 원 사들이면서 역시나 이 태양광 업종에 좀 관심을 드러냈고요. 네. 앞서 보셨던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10개 종목에 랭크가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까지 태양광, 원자력, 2차 전지, 방산, 조선 굉장히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을 골고루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원전 관련 정책에 따라서 현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는 이러한 태조 이방원 주가 강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매크로 현상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책이나 정치적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개인들과 달리 정책의 어떤 변화를 미리 읽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이들 종목들이 사니까 더 오른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정말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짚어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증권가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요즘같이 좀 혼란스럽고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그나마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의 대표 종목들의 주가 등락률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한 달 주가 등락률인데요. 한 달 동안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하나솔루션은 18% 이상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도 15.3%, LIG 넥스원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의 대표 종목들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등락률이 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드러낸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했다면 조금 아쉬움이 덜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들을 좀 더 짚어봐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8시경에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후 12시에는 7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현재 진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해외로 좀 눈을
눈을 돌려보면 미국에서 6월 ADP 취업자 변동이 나오는데 네. 2주 금요일에 미국의 이 취업률 예비치가 나오거든요.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유로존 역시 같은 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함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긴축이 더 강해지느냐 마느냐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49.8%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2%포인트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나라 빚을 줄이겠다며 정부 씀씀이를 조이고 이 돈으로 반도체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 국정과제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에 쓸 돈으로 639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인 608조 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한 총 지출액인 680조 원보다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의 최종 예산 대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평균 총 지출 증가율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 때 8.7%까지 올랐던 총 지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5.2%, 5%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지원과 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손보기로 했는데 역대 최대인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이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1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산업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2만 6천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6조 원은 반도체, 우주, 첨단 바이오 등 기술과 식량위기, 난치병 등 연구 개발에 쓰입니다. 또 3조 1천억 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비철금속, 석탄과 석유 비축과 수입 다변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과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변화, 그리고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쓴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네, 정부가 불어나는 빚부터 줄이겠다면서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는 긴축 재정을 추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쓸 예정인지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정부가 쓰는 돈이 이전 해보다 적은 건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증세 등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5%, 31조 4천억 원 정도만 늘렸는데 2017년 3.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예산 약 31조 중에서 정부가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하는 22조 5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겨우 9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보통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조정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니까 정말 바싹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도 초긴축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매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 비율도 올해 5%대에서 2026년에는 2%대 중반으로 줄어들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대 초반에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경은 엄격한 유권 하에서만 하겠다고 그런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 24조 원의 지출을 아끼는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안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대거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올해 33조 원 수준이었지만 일단 예산안에서 일단 명칭은 사라졌고요. 사업도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1,100여 개 세부 사업 중에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수소 수용차 보급 예산은 실적 조조 등을 이유로 많게는 절반까지 삭감이 됐고요. 낮은 수익률로 비판을 받아온 국민참여정책형 뉴딜 펀드에 투입되는 6천억 원 상당의 예산도 깎였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된 건 아닙니다. R&D나 디지털화 지원 사업 등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여전히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앞서 나오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휴먼 뉴딜에서 청년 희망 작품 지원 규모도 7배 이상 오히려 늘었고 디지털 뉴딜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원도 계속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사안들 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예산은 상당히 깎였을 듯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이뤄졌던 사업들은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됐는데요. 예방접종과 같은 코로나 예방 예산은 2조 4천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31조 3천억 원이었던 산업 중소기업 예산이 18%나 깎였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늘린 직접 일자리 예산도 칼질을 당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1,000억 원이 줄어서 일자리 4만 7천 개가 줄어드는데요. 그중 절반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가 현금 살포라며 비판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올해는 7천억 원이나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아예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초 3년 기한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서 더 이상 지원할 이유도 없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일자리와 지역화폐와 같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예산들이 많이 깎이면서 야당이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종부세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예산안이 하반기 국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예산에서 이제 씀씀이는 줄이더라도 이 돈으로 결국에는 국정 핵심 과제를 써서 나라를 키우겠다라는 기조잖아요. 정부 예산이 그렇다면 이들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전 정부가 역점 사업 예산을 대폭 깎은 대신에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는 예산을 힘을 줬는데요.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209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 11조 원을 우선 반영해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0세에서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부모급여를 신설했는데 이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 4천 가구 공급에 1조 1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장애인 돌봄 지원을 늘리는 데도 각각 3천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앞서 보셨다시피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 미래 핵심 전략 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예, 정부가 일단 나라 빚이 더 늘지 않도록 건전 재정 내세웠습니다만 네. 앞으로 남은 5년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긴축을 하는 것이 그럼 가능한가요?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준칙을 실행해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6년 국가 채무를 1,344조 원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2025년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해 보면 나라빚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많아서 나라 살림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요. 복지 예산 등이 포함되는 의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년 7.5%에 이릅니다.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복지 예산을 100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고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병사 월급 인상, 청년 원가주택 등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026년이 되면 전체 예산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까지 치솟게 됩니다. 또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13조 1천억 원 규모로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경기 호조 등으로 세금을 잘 거쳤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도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재정이 경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고물가의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지금 이 예산안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물가하고 금리가 오르고 경기까지 침체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이제 취약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격히 지출을 줄여버리면 이러한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내년 예산안에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을 정부가 700% 정도 늘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취약층을 챙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방향인데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기에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지원이나 해외 자원 개발과 같은 예산 투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경쟁 당국이 승인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인데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이들 나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최근 해외 승인 심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공빅딜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쯤 완료가 될지 신선미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다음 달에 호주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호주 경쟁 당국이 다음 달 1일, 9월 1일이죠. 이때 이제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좀 됐는데요. 네. 올 1월 사전 심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네. 만약 이제 호주 경쟁 당국이 심사를 이제 통과시킬 경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도 정말 간만에 진척이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합병 심사는 지난 2월 싱가포르 경쟁 당국 그리고 공정위의 승인 이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양사의 인수합병 시계가 호주 경쟁 당국의 승인을 시작으로 6개월 만에 흐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 합병 심사가 궤도에 오른다라는 걸 좀 가늠해볼 이벤트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승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예상대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이제 뭐 5개국이 남게 됩니다. 남은 국가가 미국과 EU, 중국, 일본 그리고 영국 이렇게 5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승인을 해준 이제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당국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나라들의 무게감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이들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이들의 승인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양사 합병은 해외 노선을 운항하는 걸로 기본을 하기 때문에 네. 이들의 승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필수 신고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렇게 4개국은 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합병 승인을 허하지 않는다면 이 합병이 불발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국가의 심사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있습니다. 뭐 심사 단계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선 이제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사전 협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전 심사 단계 그리고 본 심사 그 뒤에 이제 발표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합병 심사가 사전 심사에 머무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호주에서만 사전 심사 단계가 한 8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진짜 본 심사를 마치기까지 나머지 나라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뭐 한 국가를 뭐 대상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우선 뭐 EU 집행위원회로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보통 이제 기업 결합 신고 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 심사 기간 한 25일이 됩니다. 그리고 본 심사 10일 이렇게 해서 한 35일 안에 결론을 내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제 승인 여부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또 3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3달 아니면 이 기업 결합 심사 승인에 대해서 발표까지 마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합병 심사가 1년 넘게 사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EU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각국 여러 곳에서 지금 사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뭐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 뭐 각국의 상황,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업계에서 지금 좀 보니까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으로 EU와 중국을 꼽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EU라고 하면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이고요.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복 노선이 좀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어서 네. 까다로운 국가로 꼽힙니다. 먼저 이제 EU를 보면요, 독점 발생 우려가 좀 근거로 해서 기업 결합에 좀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EU의 반대로 그 외국 항공사의 빅딜 2건이 무산된 사례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EU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또 있습니다. 지난 1월이죠,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두 기업의 결합으로 LNG선 독과점 형성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뭐 사실 EU가 최근 반대한 이 기업 결합권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권을 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이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조선사의 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세계 항공사 순위에서 각각 18위, 32위를 차지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제 EU
EU의 그 최근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졌다는 점에서 대한항공도 EU의 결정에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또 보면 이제 반독점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통과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에 앞서서도 사실 중국은 자국 항공에 대해서 조금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외국 항공사들을 좀 견제를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반독점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심사를 좀 무기한 연기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세계 순위를 보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더라도 독점한다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중국이나 이런 EU 같은 나라들에서 예민하게 조금 더 심사를 한다면 이 심사를 통과를 결국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 지금 상당한 시간이 또 흐르기도 했고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 건가요? 우선 사실 이제 이 두 항공사가 합병한다고 했을 때 보유자산 40조,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항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통합이 무산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한국의 항공산업이 타격을 받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은행과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한 것도 이 항공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봤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양대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이 투자한 금액만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실패는 단순 국내 기업들의 통합 무산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실패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항공산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사의 합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사는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합병 승인을 얻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주 EU 대사와 면담을 하는 등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관련 기관까지 나서서 이 합병을 추진해야 될 정도로 상당한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게 될 텐데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떤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현재 5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꾸렸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으로도 좀 나가고 있는데 뭐 100여 명 전담팀 외에도 글로벌 로펌 3개사, 로컬 로펌 8개사, 뭐 여러 자문사들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지난 3월까지 그 자문사 선임 비용만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조원태 한직그룹 회장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해외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기업 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도 올해까지 경쟁 당국, 다른 나라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합병이 이미 2년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피해 부분은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합병 승인이 지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다시 최근 이제 반대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좀 갈등이 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네.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대한항공이 이 항공 로드맵을 짤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항공업계가 환율 그리고 유가 상승 등의 악재에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나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이 6,544%로 뛰었습니다. 뭐 지난해 말보다 4,133%포인트 뛰어오른 건데요.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부실이 커지면 연말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고 감독 당국이 이게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공시 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으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업인 이슈 시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조 단위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이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 했다는 이 조 단위 수주 때문에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먼저 지난달 GM과 약 13조 원 규모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협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GM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포스코 케미칼은 또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요. 이거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양극재 이제 수주 계약에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 1조 원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해 8월부터 4년간 공급하게 되는데요. 공급 기업은 국내 기업 정도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ESS용 양극재의 대규모 이제 계약 성공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생산력과 품질을 시장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국내 기업 정도로만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뭐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아니다, 삼성 SDI다라고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계약을 좀 먼저 보려면 약간 2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0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LG 측에 이제 니켈 함량 60%, NCM 622라는 양극재를 좀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계약이 이제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데 이 양극재 생산이 앞으로 ESS 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기업들이 니켈 함량 60%보다 좀 더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전기차용 배터리에 더 쓸 것으로 예상되면서인데요. 반면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이 이제 너무 높아서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50에서 60% 안팎의 딱 이 양극재가 되게 적합한데 이거를 좀 쓴다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거에서 얼마나 더 오래 이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원래 공급처이자 이제 현재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에게 이제 ESS용으로 재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사업 초기 LG와 굉장히 양극재 개발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경쟁사인 삼성 SDI에게 많은 양극재를 공급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또 ESS 사업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좀 더 빨리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5년 먼저 시작을 했고 사업 규모도 1.5배로 더 커서 이제 1조 원 규모의 ESS 양극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4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곳은 좀 삼성 SDI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좀 후발주자여가지고 ESS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논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엔솔일지 삼성 SDI일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디에 공급을 하든 일단 대형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해 연간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은 2조 원, 영업이익은 1,217억 원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실적만 봐도 거의 지난해의 실적의 4분의 3 정도를 좀 넘어섰는데요. 최근 이제 1조 계약분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최소 50% 증가한 이제 3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1,800억 원 정도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원이 양극재만 이제 봐도라도 이제 사업을 본격화한 이제 2019년 과 이제 좀 기점으로 비교하면 3년간 매출 비중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LNF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망대격이지만 성장 속도는 가장 가파른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이끄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당면 현안이 적지 않은데 정작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힘을 쓰느라 상대적으로 부처가 키워야 할 벤처 스타트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기부 장관에 취임한 지 100일여가 지났지만 그동안 행보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가장 급심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통인시장을 제가 갔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현장 방문이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벤처 스타트 업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관련 업계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벤처 투자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이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벤처 투자 VC들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그런 거를 오히려 커버해줄 수 있는 게 모태펀드니까 지금 시점에서 확대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 같은 거 풀어달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도적인 걸 하나도 안 풀어주고 모태펀드부터 줄이겠다는 것도 도저히 안 맞는 것 같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다 된 후에 서서히 가야 된다. 상황이 이렇자 이 장관은 급격한 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벤처업계의 수건인 복수 의결권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중기부의 위상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과거 박영선 전 장관 시절 중기부는 예산 편성과 부처 주목도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후임인 권칠승 전 장관 시절에 다시 사그라진 만큼 이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1세대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2%로 한 달 만에 0.3%포인트 또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13년 4월 기록한 연 4.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로 상승폭이 일반 신용대출 금리 오름세를 앞질러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자정 무렵에 나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우리 돈 6조 3천억 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습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펙에서 원유 감산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좀 짚어보죠. 네, 이 오펙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발언을 제안한 겁니다. 예. 이후에 오펙 회원국과 또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까지 동의를 하면서 원유 감산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오펙의 순회 의장인 콩고의 에너지 장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의 감산 제안이 우리의 견해 그리고 목표에 부합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예. 콩고 장관에 따르면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이 사우디의 감산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가 향방 또 주목을 해야 될 시즌인 것 같은데 국제 유가 그러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태까지? 네, 27일을 기준으로 WTI는 4.24% 올랐고요. 두바이유가 3.98%, 브렌트유가 3.96% 올랐습니다. WTI는 이날 97.01달러의 장을 마치면서 1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날에 S&P 500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은 1.54%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발빠르게 에너지 투자로 눈을 돌렸는데요. 29일을 기준으로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금액 상위 10위를 기록한 종목이 에너지 셀렉트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ETF XLE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오펙의 의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펙에서 감산 논의를 한다. 유가 더 떨어지게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중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하락 방어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코메르츠 방크는요.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펙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 원유 생산국들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오펙의 감산 논의 소식에 더해서 또 오펙 회원국 중 하나인 리비아에서도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등 내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 자극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유가 다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월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월가의 의견은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미국과 중국이 아닌 유럽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경기 침체로 줄어들 수 있는 석유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다. 또 석유 부족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매력적인 장기 투자 진입 시점이라면서 원자재 섹터는 3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 에너지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역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버핏이 옥시덴탈의 지분을 20% 확보하면서 예. 버핏 역시도 에너지주 전망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을 매입하는 월가 큰 손들이 이런 의견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유가가 상승 모멘텀을 갖긴 어렵다 하는 의견은요? 이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요를 상당 부분 줄일 것이다 이런 관측 때문입니다. 키뱅크 캐피털은요. 석유화학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라면서 다우 또 웨스트레이크 등 이 세 가지의 세계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석유화학 업체들이 올해 4분기에 매출과 마진 모두 저점이나 불황을 좀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이 원유에서 추출한 기초 원료인 에틸렌의 경우는요. 제품가에서 원가를 뺀 가격, 즉 스프레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에틸렌은 플라스틱, 또 건축 자재, 비닐 등의 원료 물질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줄고 또 공급은 과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